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제134회 토목 시공길사 종목의 2교시 서술에 대해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1번 설계 안정성 검토 DFS와 안전보건대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하절기에 매스 콘크리트 타설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상과 온도 균열 제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하천공사 시 유수 방향 전환과 배수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번 교량관리 시스템 BMS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번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 쉴드 터널 공법의 종류와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이어서 각 문제 강평 진행하겠습니다. (134회) 서술 2교시의 1번 설계 안정성 검토와 안전보건대장입니다. 문제에서는 설계 안정성 검토와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번 설계 안정성 검토.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2번 설계 안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 기준. 대제목 3번 설계 안정성 검토 업무 처리 흐름도입니다. 대제목 2번은 대제목 1번 안에 중제목 4번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대제목 3번은 마찬가지로 중제목 5번으로 설계 안정성 검토 요 내용 안에 전부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동굴아빠처럼 이렇게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따로 대제목을 주셔도 됩니다.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 안전보건대장입니다. 설계 안정성 검토 DFS의 중제목 1번 개요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임으로써 건설 현장의 재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설계 안정성 검토의 관련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합니다. 설계 안정성 검토 대상은 첫 번째,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번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공사. 3번 폭발물 사용하는 공사. 4번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설공사. 5번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번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7번은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8번은 기타 구조물입니다. 가운데 페이지 설계 안정성 검토 보고서의 작성 기준. 대제목 2번 또는 중제목 4번으로 가져갑니다. 발주자의 경우는 설계 안정성 검토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토 전반을 관리, 지휘하게 됩니다. 반면 설계자는 설계서 등을 활용해서 설계 과정 중의 건설안전 위험 요소를 도출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저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대제목 3번 또는 중제목 5번의 업무 처리 흐름도입니다. 설계자는 설계 안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제출받은 발주자는 설계 안전 검토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합니다. 의뢰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검토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승인 또는 반려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승인된 자료는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최종적으로 완료 보관되게 됩니다. 우측 페이지의 안전보건대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획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시공 시 감독을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안전보건대장의 관련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합니다. 3번 적용대상 공사는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속합니다. 네 번째 안전보건대장 종류 및 작성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본안전보건대장인데 작성 주체는 발주자가 되고 작성 시기는 건설공사 계획 단계에서 작성합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때 발주자의 역할은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 위험 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전보건대장 두 번째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이고 작성 주체는 설계자, 설계 단계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합니다.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 요인의 감소 대책 등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케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시공자가 시공 단계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케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하게 됩니다. 134회 서술 2교시의 2번 하절기의 매스콘크리트 타설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상과 온도균열 제어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절기 매스콘크리트 타설 시 이 부분은 이제 문제의 전제 조건이고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첫 번째 문제, 온도균열 제어 방법은 물어본 두 번째 문제입니다. 대제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번은 개요, 2번은 하절기 매스콘크리트 타설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은 온도균열의 공학적 분류, 우측 페이지 4번은 온도균열 발생 제어 방법, 마지막 페이지 5번은 결론입니다. 개요 1번은 주로 전제 조건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부재 단면이 800mm 이상 또는 하부 구속 시 단면이 500mm 이상이거나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차가 25도 이상 발생되는 콘크리트입니다. 두 번째 줄에 하부 부속시가 아니고 하부 구속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2번은 물어본 첫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스 콘크리트 타설 시 수하열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온도 균열 발생 등의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의 저하가 발생합니다. 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공 전의 사전 검토, 적정한 재료를 사용하고 배합, 설계, 시공 및 계측 관리를 수행합니다. 개요 2번은 물어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앞부분에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라고 쓰셔도 되고 온도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대제목 2번 하절기의 매스 콘크리트 타설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물어본 첫 번째 문제입니다. 현상 첫 번째는 수화 반응이 촉진됩니다. 수화 반응이 촉진됨에 따라 수분 증발이 빨리 진행되게 되고 콘크리트의 경화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온도 균열이 발생되게 됩니다. 특히 물어본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밑줄을 쳐서 강조해도 좋습니다. 현상 두 번째는 단위 수량과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하고 세 번째는 슬럼프가 저하하고 네 번째는 재료 분리, 다섯 번째는 콜드 조인트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주로 문제점 위주로 써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페이지 온도균열의 공학적 분류인데 물어본 두 번째 문제 온도균열 발생 제어 방법에 대한 엑스트라라고 보셔도 되고 온도균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또한 요 대제목 3번 내용은 대제목 4에 중제목화해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제목 3번의 온도균열의 분류 첫 번째는 내부 구속에 의한 균열, 두 번째는 외부 구속에 의한 균열입니다.
자, 온도균열과 관련된 부분은 학습하시고 암기하셨던 대로 정의와 발생 시기, 발생 특징에 대해서 써주고, 외부 구속도 마찬가지로 정의, 발생 시기, 발생 특징 등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내용과 그래프 위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빠의 서브노트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서브노트에서는 이렇게 표 형태로 비교됐던 내용이 어떻게 서술형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쓰는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측 페이지의 대제목 4번 온도균열 발생 제어 방법이고 물어본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는 사전 검토 부분, 구조물의 규격과 온도균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타설 계획 그리고 양생 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설계, 재료, 배합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온도 철근 보강이라든지 신축이음, 수축이음을 설치하는 여부, 그리고 재료에 대한 부분, 혼화제, 그리고 배합 설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온도균열 발생 제어 방법 세 번째 시공 부분에서는 타설시와 이음시, 그리고 양생시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계측 관리인데 이 부분이 이제 매스 콘크리트에 특화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사전 검토와 설계 재료 배합, 시공 이 부분은 콘크리트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측 관리 부분만 매스 콘크리트 또는 온도균열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계측 관리 부분에 대한 내용, 온도계라든지 변형률계, 그리고 크랙 게이지 등에 대해서 학습하신 내용 위주로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134회 서술 2교시의 3번 하청 공사 시 유수방향 전환과 배수에 필요한 구조물을 물어봤습니다. 하청 공사 시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 유수방향 전환 그리고 배수에 필요한 구조물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개요, 2번은 유수전환 및 배수구조물 설치 하청공사 시 고려사항, 아랫부분 3번 하청공사 시 시공조건 확인,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4번 하청공사 시 유수방향 전환, 우측 페이지 가운데 대제목 5번 하청공사 시 유수방향 전환과 배수에 필요한 구조물, 아래쪽 6번 결론입니다. 개요 1번 하청공사 시 유수방향 전환을 위해서 전체절, 부분체절, 가배수로 방식으로 토사축제, 시트파일식 등의 가물막이 공법을 시행하고, 자 여기서 유수방향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공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이렇게 내용을 써줍니다. 개요 2번은 물어본 두 번째에 관한 내용, 배수에 필요한 구조물은 가배수로 등을 설치해서 공사 중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합니다. 대제목 2번 유수전환 및 배수구조물 설치 하청공사 시 고려사항이고, 작성한 내용은 하청공사 표준 시방서의 시공계획서 작성 내용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집안조사 보고서, 두 번째는 공사지역의 가물막이 및 배수시설 위치도, 세 번째는 가물막이 및 배수구조물의 공법과 수리 및 구조검토서이고요. 네 번째는 시공 범위와 시공 순서, 다섯 번째는 물포기 장비, 여섯 번째는 홍수 피해 방지 대책과 복구 대책, 일곱 번째는 기타에 대해서 써줍니다. 대제목 3번은 하청공사 시 시공조건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공사구간 대상 범위의 최고 홍수위 및 집중호흡, 그리고 두 번째는 유수전환 및 공사장의 배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내용에 대해서 써줍니다. 대제목 2번과 3번의 내용은 본 내용을 쓰기 위한 엑스트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4번에서는 개요 1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첫 번째 유수전환 방식별 개요도 및 특성을 쓰고, 두 번째로 가물막이 공법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하고 특징에 대해서 기술을 해줍니다. 중제목 1번의 방식별은 전체절 방식과 부분체절 방식, 그리고 가배수로 방식이 있고요.
각 방식에 대한 정의와 특징 그리고 적용 부분에 대해서 써주고 개요도를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제목 2번은 가물막이 공법에 대한 종류와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중력식, 그리고 두 번째는 시트 파일식이 되겠고, 각 방식에 대한 대표 방식에 대한 개요도 그리고 특징 등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의 대제목 5번 배수에 필요한 구조물입니다. 먼저 배수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해서 써주는데, 배수관 또는 객거, 배수 암거 또는 배수 터널 형식이 가능합니다. 우측의 개요도를 계략적으로 같이 그려줍니다. 이어서는 배수에 필요한 구조물 시공시 고려사항입니다. 침수 방지를 위해서 배수 통관이라든지 기타 시설의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배수 통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세굴 방지 매트리스를 설치합니다.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요. 이어서 하부 침투 방지를 위해서 시트 파일공을 시공하거나, 또는 배수 구조물의 유지관리 부분 또는 공사 차량에 의한 손상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시공합니다. 이어서 대제목 6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마무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술 2교시의 4번 교량관리 시스템 BMS 보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교량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 아래쪽 대제목 3번은 교량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의 구성, 마지막 페이지 대제목 4번 교량관리 시스템의 스마트 유지관리 세부기술, 아래쪽의 대제목 5번 결론으로 흐름 가져갑니다. 개요 보겠습니다. 공용 중에 교량 구조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교량의 계측 시스템 및 보수 이력 등을 기록, 정리, 분석 및 관리하여 효율적인 교량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대제목 2번 교량관리 시스템 중에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일상점검, 정기점검, 임시점검, 추적조사와 상세조사,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이 이렇게 순서에 맞게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3번의 유지관리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우선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특수 형식의 교량에 대한 개요도와 그리고 계측 항목, 케이블 장력계, 변이계, 처짐계, 유속계, 치마계와 유량계, 세굴 센서, 그리고 경사계, 변형률계와 가속도계, 그리고 풍향계, 속도계 등에 대해서 개요도에 충분히 내용을 담아줍니다. 가운데 페이지는 계측 항목을 정적 계측 항목과 동적 계측 항목으로 구분해서 기술해줍니다. 정적 계측 항목은 경사 변형각과 경사계, 그리고 변형률, 그리고 세 번째는 처짐, 네 번째는 온도 측정, 다섯 번째는 신축이음부 변이 측정 등으로 구분되고 상세 내용과 같이 기술해줍니다. 동적 계측 항목에는 진동 가속도, 풍향 풍속계, 그리고 지진 측정 장치가 포함됩니다. 우측 페이지의 대제목 4번 교량관리 시스템과 스마트 유지관리 세부기술, 이 두 가지를 병합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되겠고, 두 번째는 계측 분야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량관리 시스템은 로봇 분야, 두 번째는 AI와 빅데이터 분야, 그리고 BIM, 그리고 IoT 기술 등이 교량관리 시스템과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계측 분야는 유선, 그리고 무선 분야를 활용해서 사용한다는 내용 위주로 써주고, 마지막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134회 2교시의 5번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공사기간 산정과 조정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번 개요, 2번은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3번은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의 결정 절차. 대제목 4번은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근거 명시 부분. 가운데 페이지 5번은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우측 페이지 6번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조정기준입니다. 개요 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에 따라서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사항을 정리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제목 2번 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적정한 기간을 확보. 두 번째,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경우는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 등을 고려하고 공사의 규모 특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대제목 3번의 공사기간 결정 절차인데 발주청은 입찰 공고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되고 설계자는 설계자 나름의 공사기간을 산정해서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납부해야 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조직과 관련된 부분 내용까지 써줍니다. 대제목 4번의 공사기간 산정 근거 명시는 공공건설공사 입찰 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하고 설계자가 입찰을 참가할 때 공사기간을 산정한 근거를 명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5번 공사기간의 산정 물어본 첫 번째입니다. 최근 기출문제에도 나왔었는데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더하기 비작업일수 그리고 더하기 작업일수 더하기 정리기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준비기간이고 준비기간은 말 그대로 설계서를 검토하는 시간, 현장을 꾸미는 시간, 공사 착공에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두 번째, 비작업 일수인데 비작업 일수는 공휴일과 기상조건으로 일을 못하는 일수를 말합니다. 세 번째, 작업 일수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일수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정리기간이고요. 준공 검사 기간, 시설물 인수 등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사 여건 등에 대한 보정 내용이고요. 공사의 특징이라든지 지역 여건 등을 통해서 보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써줍니다. 우측 페이지의 공사기간 조정 기준인데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발주청의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유, 공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발주청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해당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시공자의 귀속 사유가 아닌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설계 변경 경우, 그리고 발주청의 사유, 천재지변 등의 요인으로 사유가 발생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발주청은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발주자와 시공자는 원만하게 합의해서 조정하는데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위원회를 조직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는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단축 가능한 기간을 협의해서 단축할 수 있겠습니다. (134회) 서술 2교시의 6번 문제. 쉴드 터널 공법의 종류와 시공 시 유의사항입니다. 쉴드 터널 공법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쉴드 터널 공법의 종류와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1번은 쉴드 공법의 개요도와 부분별 역할 및 공법 특징,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은 쉴드 공법의 종류 및 특징, 우측 페이지 4번은 쉴드 공법 시공 시 유의사항, 그리고 아래쪽 대제목 5번은 결론으로 흐름 가져갑니다. 개요 1번은 전제 조건에 대한 내용을 써줍니다. 쉴드 공법은 쉴드를 잭으로 추진하고
후방에서 세그먼트를 조립해 나가는 기계와 터널 굴착 공법입니다. 개요 2번 실드 공법은 개방형과 밀폐형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주로 사용되는 밀폐형은 막장 안정 공법에 따라서 토합식과 이수가압식으로 구분됩니다. 앞으로 답안을 기술할 방향까지도 개요에서 일부 써줍니다. 개요 3번 실드 터널 공법 시공 시 사전조사, 작업구 형성, 실드 굴진, 세그먼트 조립 등의 순서에 따라서 정밀 시공이 되도록 주의 시공합니다. 대제목 2번은 문제에 대한 엑스트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드 공법의 개요도와 개요도에 나타난 부분별 역할, 후두부, 그리고 커터부, 테일부, 스킨 플레이트에 대해서 구분해서 각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써주고요. 아래쪽 특징은 이렇게 표 형태로 이렇게 기술해 보았습니다. 가운데 페이지 실드 공법의 종류입니다. 개요에서 얘기했듯이 개방형과 밀폐형으로 구분됐는데, 밀폐형에 따라서 토합식과 이수가압식에 대해서만 서술합니다. 토합식은 막장 안정 방법과 버럭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써줍니다. 토합식의 막장 안정 방법은 커터에 의해 굴착된 토사를 소성 유동화 시키면서 챔버 내 충만, 압축시켜서 굴침면을 지지합니다. 토합식의 버럭 처리는 스크류 벨트 컨베이너로 굴착토를 외부로 반출합니다. 토합식의 특징은 굴착토가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집안 상황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고 이수 처리 설비가 불필요합니다. 반면에 견고한 점토 집안은 굴착 효율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수가압식도 마찬가지로 막장 안정 방법과 버럭 처리 방법, 특징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 위주로 써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빠의 서브노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서브노트에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내용을 서술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풀어 쓰는지까지도 유념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 시공시 주의사항 물어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공시 주의사항 같은 걸 쓸 때는 동그라빠는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시공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기술합니다. 주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조사 부분, 두 번째는 실드 장비 준비, 이어서는 작업구를 굴착하는 부분, 그리고 실드 기기를 조립하는 부분, 그리고 굴진하는 부분, 버럭 처리하는 부분, 이어서 세그먼트를 조립하는 부분, 방수하는 부분, 라이닝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부분, 마지막 계측 부분까지 이렇게 시공 순서에 맞게 학습하셨던 내용 위주로 이렇게 써주시면은 흐름도 좋고 내용도 빠지지 않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결론 쓰고 답안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34회 서술 2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